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공백 없는 검찰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강력한 감찰 방안을 주문한 뒤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내부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마지노선을 1.95%로 낮춰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25%로 낮췄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까지 들어가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간미수 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유 생산을 위해 키우는 젖소고기가 마치 거세한 수소고기인 유구인 것처럼 둔갑해서 팔리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여러분은 국내산 소고기 하면 어떤 소리를 떠올리십니까? 이 한우나 유구 말고 혹시 젖소고기를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이 어제 축구 남북전 무관중 사태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북한이 경기 취재까지 막은 것에 대해 징계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아닌 차관을 공개적으로 부른 것도 이례적인데 거기서 한 말은 더 이례적이었습니다.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저에게 직접 보고하십시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검찰개혁안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먼저 이동훈 기자입니다. 김호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문재인 대통령. 차관급 인사 긴급 호출은 드문 일인데 청와대는 면담 사실과 영상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장관 낙마로 검찰개혁에 공백이 생겨선 안 된다는 주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한 개혁안은 이달 중 끝내라고 지시합니다. 우선 이제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이제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추가 개혁 방안도 주문하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말을 2차례나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대신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공직사회 전체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오늘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콕 집어 검찰 감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력한 자기 정화를 주문하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사퇴 직전 발표한 검찰개혁안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를 포함시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늘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면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기능 문제를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좀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검찰권을 견제하는 수단인 감찰 기능 강화 방안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검 감찰부장에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임명한 것도 면담에서 지시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한동수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검찰의 감찰 기능을 비검찰 출신에게 맡겨 검찰 조직의 긴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입니다.
검찰만이 갖고 있던 기소권을 공수처도 갖게 되는 건데 검찰은 대놓고 반대는 안 하지만 오히려 검찰 특수부보다 공수처의 부작용이 클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검찰 내부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견제제의 장치로 작동을 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공수처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영미법계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공수처 유사기구를 찾아볼 수도 없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는 검찰 특수부보다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처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검찰에는 왜 적용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이문정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는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다며 검찰 내부를 향해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까지 국회에서 개혁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서 검찰 내부도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를 놓고 국회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야당은 사흘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66일간 조국 정국으로 국론이 분열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건데 기자회견 형식을 요구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론 분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송구하다라는 어물적 표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기자회견 열으셔서 사과해 주십시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대국민 미디어 사기극을 가능할 수 있도록 기자간담회 판 깔아주고 또 당내에서 나오는 양심 있는 목소리를 외면한 이 모든 책임지고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도 저는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급기야 국민 분열까지 선동해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왔으면 이 대목에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제낙관론을 비판했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최저임금은 90%가 인상효과가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입니다. 야당의 공세 속에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집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론 분열에 대한 언급보다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며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지지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일까요? 윤수민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한 지 3일 만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첫 마디는 조국의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가면은 분위기 자체가 으시시해가지고 출석한 사람들이 스스로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수사 관행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판했습니다. 2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2달 만에 끝났는데 또 피의 사실 유포 근절 방안 등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을 당장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사태로 갈라진 국민 여론에 대한 언급 대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을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만 나타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전개를 마련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정작가와 일부 권리당원들이 조 전 장관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자 조 전 장관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를 내놨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당 대표는 이렇게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만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씩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이 국론 분열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 청문위원이었던 삼선의 정성호 의원. SNS에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게 우리 수준이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론 분열의 가장 큰 책임은 국회고 또 여야가 공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더 책임 무겁다고 봐야겠지. 국론 분열에 대한 사과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조 전 장관 사퇴를 두고 여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사과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전 장관 논란이 부끄럽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은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출마 결심을 하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제 바람은 20, 30대 국회의원이 20명은 넘으면 좋겠다. 당 일각에서는 조국 사태 책임론으로 청와대 참모진 교체나 당 지도부 개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뜻밖의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 이사장은 어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생각을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 이사장은 오늘 결국 사과했습니다. 전후 상황을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출연진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 관련 내용을 취재한 KBS 여성 기자의 실명을 언급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자 기자 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파고들었던 기자예요. 그 일반 검사들이 되게 좀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가지고 술술 좀 이렇게 슬쩍 많이 흘렸어요, 사실은. 특종을 많이 했다는 거죠. 좋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까지 합니다. 우리가 맨날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뭐 이게 뭐 관계로서 좋아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기자와 검사의 관계로서. 검사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여하튼간에 뭐 그런 얘기를. 여하튼간에 그 저기 많이 이제 좀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요. 아니 검사가 그렇다는데 뭐 또. 이건 뭐 사람 마음이니까. 여성 기자에 대한 성희롱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노무현 재단 측은 해당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진행자로서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바로잡았어야 했다며 성평등 의식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방송에서 입장 표명하실지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아직. 아니 지금 뭐 그게 다인데 뭘 또 얼마나 더 해요. 해당 기자도 SNS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했지만 KBS 기자들뿐 아니라 기자협회 전체로 오히려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수유 기자입니다. 성희롱 발언이 구독자 99만 명의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여과 없이 방영됐다. KBS 기자협회는 이 같은 성명서를 통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방송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출연자가 검사들이 KBS의 모 여기자를 좋아해 술술술 흘렸다는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방송 말미에 사석에서 많이 하는 얘기라며 혹시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린다는 언급은 추잡스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KBS 여기자회에서도 별도 성명을 내고 방송을 보고 있었을 당사자가 그 순간 느꼈을 모멸감을 짐작이나 하냐고 성토했습니다. 고질적 성차별관념에서 나온 말들이며 그런 표현들을 들으면서 출연자들은 즐겁게 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출연자와 이를 방관한 이들은 사과 그 이상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여기자협회 역시 유 이사장과 해당 출연자는 사과문을 내는데 그치지 말고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과만으로 해당 여기자와 여성 기자들의 훼손된 명예가 회복될 수는 없다고 유 이사장에게 되물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해볼까요? 예, 저 깡패 아닙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먼저 선거 포스터를 하나 같이 보시죠. 2012년 총선 당시 서울 지역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의 선거 포스터입니다. 저 깡패 아닙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영화를 패러디한 거죠. 자네, 뭔가 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깡패 아닙니다. 예? 저 어딜 봐서 깡패입니까?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예?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패러디해 검찰과의 전쟁을 전면에 내세운 황희석 후보. 당시 총선에선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올해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맡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황희석 단장의 국정감사 장면이 화제던데 대체 뭐라고 한 겁니까? 예, 먼저 영상을 같이 보시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제가 영어 성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유출한 검사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는 그런 큰 소리로 말한 건 사실이죠. 기억이 없습니다만 확인해 그런 보겠습니다. 말한 건 사실. 지난달 3일 주광덕 의원의 폭로를 지켜보다가 국회 파견검사 앞에서 이런 막말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트위터를 거의 조국 수준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경원이 있어야 할 곳은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법정이다. 비리가 심하냐? 들추면 성추행이게. 나경원 의원하고 원수입니까? 이런 분이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단장입니다. 황 단장의 소셜미디어에 상대 진영을 향한 저급한 욕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네, 정말 발언이 좀 거치네요. 황 단장은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예, 오늘 밝힌 입장문에선 트윗의 대부분을 7, 8년 전 선거 캠프에서 작성한 것이다. 공직자로서 더 반듯하지 못한 점을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당파성이 강한 황 단장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어떻게 동의하느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궁금한데요. 검찰 개혁은 오늘 저희가 소개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최대 국정 현안인데 황희석 단장이 어떻게 이런 중책을 맡게 된 거죠? 예, 황 단장은 민변 사무차장 출신입니다. 현 정부 들어 법무부 인권국장에 발탁됐는데 조국 전 장관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황 변호사하고 항상 동지적 관계를 맺어왔고요. 항상 같이 갈 거고 손잡고 가고자 합니다. 동지가 떠난 법무부에서 황희석 단장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나도 아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딱 한 달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입원실을 가장 큰 VIP 병실에서 절반쯤 작은 곳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황제 입원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병실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입원비를 본인이 내야 하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 병실에서 석 달간 입원하면 입원비만 3억 원이 넘게 나옵니다. 하지만 병실이 절반가량 줄어서 입원비도 그만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는 모두 박 전 대통령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지지자들이 모금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이를 만류했었죠. 대통령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병원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대통령 말씀은 그 소중한 뜻은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네, 수술도 했는데 박 전 대통령 건강은 많이 회복이 됐다나요? 예, 제가 조원진 대표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직 통증이 심해서 물리치료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건강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보수 진영 내에선 박 전 대통령 석방이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의 히든카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탄핵이 옳았느냐 아닌지를 두고 보수가 다시 갈라져서 여권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뿔뿔이 흩어진 정치권을 빗대 동지는 간대 없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있는 병원 앞에서 주말마다 서초동 집회가 열려왔는데 집회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죠. 1, 2차 시험 문제를 통째로 빼돌리고 흥정까지 벌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중학교가 낸 2016년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공고입니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당시 1억 3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공범들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당시 조 씨가 웅동학원 이사장인 어머니 박모 씨가 보관하던 1차 필기시험 문제는 물론 교장과 교감이 상의해 만든 2차 수업 실기시험 과제와 면접 예상 질문까지 모두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에게 돈을 주고 빼돌린 시험 문제를 받아본 응시자는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 2차에서 95.5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아 합격했습니다. 당시 함께 지원했던 23명은 들러리만 선 셈이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이듬해 사회교사 채용 때도 1, 2차 시험 문제를 빼돌린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애초 1억 원을 요구했다가 비싸다며 망설이는 응시자에게 2천만 원을 깎아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교사 채용 비리에 조국 부부와 어머니 박모 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 채용시험 문제가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가 출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양대 측에선 문제를 출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백승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건 지난 2016년과 2017년 채용 때였습니다. 당시 웅동학원이 의결한 채용 절차에는 필기시험 출제는 경북 영주시 소재의 동양대학교 의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양대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는 그런 의뢰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계약한 내역도 없고 또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고. 동양대는 시험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출제위원을 뽑고 보안이 유지된 숙소에서 문제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동양대는 정 교수가 자녀 표창장에 이어 다른 문서도 위조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출제 기관이 동양대학교 또는 이렇게 나간 것 자체는 그것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문서 위조가 되거든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가 임의로 동양대를 출제기관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는 정 교수 측의 입장을 들으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병원에서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았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병원명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은 어제 저녁 검찰에 팩스로 입퇴원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에는 담당 의사 이름과 의사 면허번호, 병원명과 직인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병원에 직인이 찍혀 있어야 공문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명서를 발급한 곳이 정형외과로 돼 있어 이 자료만으로는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지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곧장 반박했습니다. 이번 장소를 공개하면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 교수의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가 정형외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해 6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조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천웅입니다. 자, 이 영상 기억하십니까? 서울 신림동에서 귀갓길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는 남성의 모습. 많은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했죠. 법원이 성폭행 의도는 의심되지만 실행한 건 아니라며 성폭행 미수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해 논란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모자를 쓴 채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는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집에 도착한 여성이 간발의 차이로 먼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 남성은 10분 넘게 공용복도와 계단을 배회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 벨을 누르면서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30대 남성 조모 씨에게 주거 침입과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성폭행에 고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나요?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습니다. 조 씨의 성폭행 미수 혐의가 무죄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이른 아침 집에 따라 들어가려 했고 과거의 성추행 이력 등을 볼 때 성폭행 의도가 의심된다면서도 문을 치고 열어보라고 한 걸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폭행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라는 겁니다. 다만 주거 침입은 유죄로 인정되고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켜 엄히 벌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재판부가 여성이 느끼는 공포를 배려하지 못했다거나 성폭행 미수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설리 소식입니다. 사망 사흘째인 오늘 고인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는데 타살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설리. 경찰은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오늘 타살 가능성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외부 침입 등 범죄 혐의점이 나오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곧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오늘 타살 가능성 없다 이렇게 다 주시었습니다.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하면은 제가 내사 종결로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고인을 향한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는 계속됐습니다. 평소 친한 사이였던 가수 구하라는 SNS 라이브 방송 도중 고인을 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네 목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 고인과 연인 사이였던 가수 최자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했다는 글을 올리며 추억했습니다. 배우 유아인은 설리가 표현의 자유를 과감히 드러낸 신세대 상징이었다고 추모했고 배우 송혜교는 내일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악성 댓글 작성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이른바 설리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멧돼지 소탕 작전에 돌입했지요. 춘천에서 포획 작전을 저희 취재진이 동행 취재했는데 한 마리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와 취재 현장 함께 가보시죠. 사냥개들과 사투를 벌이는 멧돼지. 수적으로 열세인데도 워낙 힘이 좋아 밀리지 않습니다. 엽사가 다가가 총을 겨눕니다. 멧돼지는 총을 맞은 뒤에야 힘없이 쓰러집니다. 정부는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을 설치하고 접경 지역 17개 시군에는 전문 엽사들을 투입해 멧돼지 집중 포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통선에서 한참 떨어진 춘천에서도 24명이 투입돼 9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멧돼지가 파헤친 흔적입니다. 곳곳에서 쉽게 발견되지만 일대가 너무 넓어 실제 멧돼지를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발견해도 재빠르게 달아나 놓치기 일쑤입니다. 강원도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돼지를 다 잡는다는 건 참 불가능합니다.
가을철 짝짓기 시기를 맞아 멧돼지 이동이 더욱 활발해진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야생동물원이 경계가 딱 있는 게 아니니까 벌써 내려와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너무 넓다. 그런 면에서는 환경부 책임이 상당히 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철원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가 나온 야생 멧돼지는 7마리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정모입니다. 어제 저녁 강남 아파트 단지에도 멧돼지떼가 출몰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씨름했지만 2마리는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주민은 불안해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화단에 멧돼지 발자국이 선명합니다. 멧돼지를 추적하는 포획단은 한 손에 총을 들었습니다. 이쪽에서 총을 맞고 2번 맞고 여기서 졸로 해서 밑으로 뛰었어요. 지하실로. 총에 맞은 멧돼지는 2m 높이 화단을 넘어 아파트 지하층으로 들어간 뒤 사라졌습니다. 추적견 2마리까지 멧돼지를 뒤쫓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밤중에 멧돼지 떼가 활보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멧돼지 송곳니에 치이면 다칠 수도 있고 걱정은 많이 됩니다. 멧돼지가 왔다고 해서 무서워서 운동도 못하고. 멧돼지 6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곳은 야산이었습니다. 어젯밤 야산에서 멧돼지가 출몰한 장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번갈아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내려간 멧돼지들은 주택가를 향해 돌아다녔습니다. 이 가운데 4마리는 야산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2마리는 올림픽공원과 아파트 단지에도 나타났습니다. 멧돼지들은 아직 포획되지 않았습니다. 돼지 열병 공포 속에 서울 도심까지 멧돼지가 활보하고 있어 시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한 새로운 모습입니다.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는데 어떤 의미인지 유주은 기자가 해석했습니다. 백마를 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눈 덮인 백두산 정상에 올라 환하게 웃습니다. 북한에서 백마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상징입니다. 항일 빨치산 당시 김일성이 백마를 탔다는 기록 때문입니다. 김정일도 후계자 시절 백마를 탄 모습을 선전선동에 활용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동생 김여정도 어린 시절 백마를 타며 적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이번에 항일 빨치산을 재현하듯 당 지도부와 함께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최고領導 동지께서 이번에 걸으신 군마 행동길은 우리 혁명사에서 진턱이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됩니다. 특히 백두산은 김 위원장이 중대결심 때마다 찾는 곳입니다. 고모부 장성택 숙청과 평창올림픽 참가 같은 결정도 백두산에 오른 뒤 이뤄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2019년의 총알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을 향한 최후 통첩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내부 정치적으로는 김정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굳혔으니까 미국이 양보해라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간다. 북한이 우상화 백마 정치를 통해 제재로 흔들리는 민심을 잡고 본격적인 버티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어제 오후 열린 카타르 월드컵 북한 팀과의 예선전. 결국 0대0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이 4만 명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일성 경기장엔 단 한 명의 팬도 없었습니다. 전례 없는 무관중 경기, 징계가 가능할지 따져봤습니다. 자, 이번 아시아 예선을 주관하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의 징계 규정을 보면요. 이 관중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한다고만 했지 무관중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AFC는 이번 무관중에 대해서 홈팀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 권리를 포기한 걸로 결론을 내렸고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계하지는 않는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징계도 마찬가지로 홈팀의 홍보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취재에 대해선 협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팩트맨이 더 알아봤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비자 발급 및 입국을 보장해야 하고 성별, 인종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즉 우리 취재진의 입국을 막은 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징계 대상자가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 축구협회라는 점이 또 문제입니다. 북한 축구협회가 이 비자 발급은 정부의 권한이라고 책임을 미루면 징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수단이 모두 방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결국 징계 요청은 우리 축구협회가 해야 하는데요. 이 무관중 경기에 대해선 징계할 수 없지만 취재 제안에 대해선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적신호가 켜진 한국 경제 상황 짚어봅니다. 일단 단독 보도 하나 전해드릴 건데요.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마지노선을 1%대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전엔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었죠. 손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마지노선을 1.95%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노무라증권 등 민간기관에서 1%대 성장률을 예측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까지 낮춰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성장률을 외부에 발표할 때는 반올림에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공개하는 만큼 2% 성장을 사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노선마저도 달성하기 쉽지 않아 청와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내일 긴급 소집합니다. 청와대는 정부 부처에게 확보한 올해 예산을 100% 연내 소진하도록 했습니다. 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올해 책정된 예산을 오는 12월 말까지 모두 쓰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렸지만 겉으로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SNS에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 세계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미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달 전보다 0.6%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는데 더 낮출 수도 있을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안건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내렸습니다. 올해 7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또다시 0.25%포인트 인하한 겁니다. 지난 2017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이 됐습니다. 향후 성장 흐름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 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2%까지 낮추면서 2%대 성장률을 사수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이주열 총재는 성장세 회복을 위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경기 둔화까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재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만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은 대개 고용 수치를 개선하는 쪽에 치우쳐 있고요. 경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각에선 내년에 기준금리를 연 1%까지 내릴 경우 본격적인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처럼 금리를 내린 건 시중에 돈을 들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인데 정작 그 여파로 들썩이기 시작하는 건 집값입니다. 이남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가 한창인 서울 마포구의 새 아파트 단지. 3년 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7, 8억 원대였지만 최근 호가가 17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까지 나오자 아파트를 사겠다는 문의가 늘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있고요. 며칠만 전화했더니 가격이 억대로 또 올라갈 거 호가를 부르니까. 지방 큰손의 여윳돈도 서울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 정도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인데요.
네, 보통 이제 뭐 대구, 부산 이제 주요 대도시들에서 많이 오시죠, 아무래도. 은퇴자들은 1%대 금리에 돈을 굴릴 곳이 없어 고민입니다. 예금을 해서 뭐 저축을 해서 좀 금액을 늘리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은 적어지고 단순히 이제 보관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뭐 돈을 지금 어디 다른 데다가 뭐 돌릴 데가 없으니까.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풀린 돈이 특정 지역 부동산에만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뭐 채권 시장이 지금 뭐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나 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금리 인하 결정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남입니다. 네, 오늘도 김진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엔 어떤 현장에 다녀왔나요? 예, 여인선 앵커, 젖소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젖소는 우유를 짜기 위해 있는 소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젖소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우유가 안 나오는 젖소는 도축해서 고기로 유통하는 게 그게 젖소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젖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꼼수가 있어서 그 현장에 오늘 다녀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국내산 소고기 하면 어떤 소리를 떠올리십니까? 한우나 유부 말고 혹시 젖소고기를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서 5만 3천 마리의 젖소가 도축 판매가 됐습니다. 이 많은 젖소고기, 과연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육회 전문점, 고소한 육회의 맛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육회랑 육사시미 시키네. 새빨간 생고기가 갖은 양념에 버무려져 나왔습니다. 네, 먹음직스럽습니다. 이 육회는 어떤 고기로 만들었을까요? 육회의 원산지는 국내산 유구와 유. 유는 대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유는 뭐예요? 젖소? 유구랑 뭐 달라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국내산 소고기만을 판매한다는 한 정육식당. 이곳 역시 유구와 유우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유구는 뭐예요? 유구와 유우가 같다면 대체 왜 굳이 따로 적어둔 걸까요? 유 고기를 주문해 봤는데요. 지방이 거의 없이 유독 검붉은 색입니다. 마치 육구 같아. 유,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랑 김진 기자가 입은 이 옷 색깔처럼 흔히 황토색을 띠는 이 소가 한우고, 그렇죠. 네, 얼룩소를 유구나 유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유구는 고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키우는 거세된 수소이고, 네. 유우는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키우는 암소입니다. 네. 그런데 둘 다 얼룩무늬 소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젖소를 도축해서 고기로 유통할 때 일부 상인들이 젖소 대신 젖유자를 써서 유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헛갈리는 표현을 쓰는 이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젖소와 유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축산물 시장을 찾았습니다. 소고기 팔아요? 그럼 이게 유구예요? 유구는 얼마예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비싸요. 딴 데서 다 줬어요. 유구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젖소고기. 대체로 검붉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색깔이 좀 이렇게 좀 까뭇까뭇한. 젖소등급이 주로 D등급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일반 유구는 보통 뭐 24개월, 뭐 30개월 이렇게 다 키운다고 보면 젖소고기는 뭐 6년, 7년씩 우유를 생산하다 보니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노화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식감이라든가 그 영양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유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젖소고기는 더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저렴한데 더 비싼 유구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거네요. 예, 이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의하면 반드시 젖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식당에서는 버젓이 유라는 표현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우, 유구, 젖소 이런 식으로 축종명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유우를 일부러 고의성을 가지고 썼다 그러면 혼동우려로 적발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할 거고요. 유, 즉 젖소고기를 유통하는 건 결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유 같은 정체불명의 이름으로 감추지 말고 소비자에게 제 이름 그대로 정당한 가격에 판매하기 바랍니다. 젖소고기의 올바른 원산지 표기법은 국내산 젖소입니다. 네, 요즘 소비자들 얼마나 똑똑한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것이라는 수준의 눈속임 같습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였습니다. 퇴직자를 비롯해 경력 단절 여성, 제대를 앞둔 군인들까지 맞춤형 채용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행사가 오늘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김간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곧 전역하는 군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취업입니다. 전역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았었는데 음악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은 중장년층도 아침부터 상담 부스를 찾았습니다. 운전직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와보니까는 글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받는 리스타트 자페어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110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130개 부스를 차려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학기술 스타트업 일자리관과 강소기업관이 올해 새로 마련됐고 지난해에 이어 전역 장병을 위한 일자리관도 꾸려졌습니다. 직장에는 정년이 있어도 도전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도전하는 인생은 영원한 현역입니다. 2019 리스타트 자페어는 내일 오후 5시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관중도 중계도 승패도 없는 것만 많았던 평양 원정 경기. 인판티노 피파 회장까지 실망했다고 밝힐 정도였는데요. 경기장 분위기는 손흥민이 아니었으면 큰 싸움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민고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뒤이어 북한의 국가도 연주됩니다. 텅 빈 관중석. 역사적인 29년 만의 평양 원정은 졸작이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마저 좋지 않았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감정 싸움을 벌입니다. 주장 손흥민이 뜯어말리며 겨우 분위기를 진정시킵니다. 경기를 보기 위해 평양까지 직접 날아온 피파 인판티노 회장은 빈 관중석은 실망스러웠고 취재를 막은 북한에 놀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북한이 축구로 인해 변화하길 바란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무관중, 무중계, 무승부, 3무로 맥없이 마무리된 이번 남북 대결. 평양에서 이틀 밤을 보낸 선수들은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키움이 SK를 8대7로 꺾었는데요. 일명 케네디 스코어로 불리는 8대7. 근거는 있는 걸까요? 김유빈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3대0으로 앞서던 SK를 키움이 단숨에 역전하고 제역전에 또 제역전이 이어졌습니다. 야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점수라는 8대7의 케네디 스코어였습니다. 이 용어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야구광으로 유명했는데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구는 몇 대 몇 경기가 가장 재미있나요? 야구는 8대7이 가장 재밌죠. 이렇게 해서 8대7이 케네디 스코어로 불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한국야구위원회 KBO 기록집엔 과거에 이 용어가 실린 적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어느 기록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오래전에 스포츠 평론가나 아니면 기자나 어떤 분이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마치 정설처럼 퍼져서 케네디는 8대7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의 편지 속에 이 스코어가 기록돼 있습니다. 누군가 루즈벨트를 케네디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구뿐만이 아닙니다. 축구에서 가장 재밌는 점수 3대2의 펠레 스코어도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경주인 나스카 시리즈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레이서는 무사했을까요? 차들이 무리지어 레이스를 펼치다 순식간에 뒤엉키며 대형 추돌 사태가 납니다. 그대로 공중에 떠올라 뒤집히며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아찔했던 상황. 다행히 레이서는 멀쩡했고요. 첫 마디가 엄마 미안해요였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울 북한산에서도 붉은색 단풍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산에는 평년보다 사흘 빠른 지난 11일에 단풍이 시작된 건데요. 2주 뒤면 절정의 날에서 더욱 붉은 빛깔을 뽐낼 전망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차가운 공기가 물러가고 비교적 온화한 바람이 불어들었는데요. 내일도 이맘때 가을 날씨를 유지하겠지만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가을 외투로 체온 유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2도, 대구는 11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씩 높아지겠고요. 한낮에는 전국이 22도 안팎까지 올라서 적당히 선선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제주와 경상 해안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이 정도면 사람이 걷기가 어렵고 수목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색입니다. 강풍 대비도 미리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곧이어 조국 사태 이후 향후 전국을 짚어보는 100분간 긴급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조국 전 장관 이슈로 갈라진 대한민국 민심, 그리고 향후 국정을 어떻게 수습할지 여야 전현직 의원과 열띤 토론을 이어갑니다. 조수빈 앵커가 진행하는 긴급진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